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중동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후티 반군 쪽에 폭격을 가하고 또 시리아 쪽에도 공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결집시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헤즈볼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강도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었죠. 서로 간에 미사일이 오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확 바뀌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부터인데요. 그때부터는 서로 미사일로 공격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미사일로 쏘는 지점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7일 헤즈볼라의 미사일로 인해서 드루즈 어린이와 청소년 1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바로 3일 후인 7월 30일 헤즈볼라의 군 고위급 인사인 슈크르를 암살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차례차례 헤즈볼라 수뇌부급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국 9월 28일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는 어떤 인물이냐? 1982년 헤즈볼라가 창립이 될 때부터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1992년에 수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어왔던 건데요. 그 기간 동안 헤즈볼라를 정말 강력한 무장단체 그리고 정치단체로 성장을 시킬 만큼 굉장히 뛰어난 카리스마와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전의 수장이었던 아바스 알 무사위 역시 1992년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의해서 몰살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부는 정말 이스라엘의 눈을 피해서 아주 은밀하게 이동하고 은밀하게 모여왔습니다. 근데 나스랄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산 나스랄라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갈 것인지까지 모든 동선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랄라를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손해를 계산을 해서 굳이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없애지 않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미국이 반대하고 말렸었던 것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침없이 밀고 나간 겁니다. 나스랄라 제거 후 네탄야후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TV를 통해 내보냈는데요. 거기서 나스랄라는 테러리스트이고 그리고 악의 축인 이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자신들의 목표는 북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스랄라의 죽음과 함께 이 중동 지역 내의 힘의 균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란의 반응이죠. 헤즈볼라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란의 프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프록시 무장 세력을 여럿 두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등 이들을 통틀어서 전부 저항의 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헤즈볼라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축의 일부인데요.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조직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못하게 뒤에서 이스라엘을 조준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뇌부들을 몽땅 제거를 하고 거기에 가장 큰 인물인 나스랄라까지 암살을 한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저항의 축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란은 나스랄라의 사망을 항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전격적으로 전면전을 통해서 보복을 감행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요.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메네이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부 공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즉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한 것은 지난 4월에 한 차례 있었죠. 그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공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런가? 사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전면전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과 만약에 전면전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거의 승산이 없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의 경제는 상당히 지금 피폐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란 국민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헤즈볼라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도와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의 수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상대해서 전면전을 칠 각오로 전쟁을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대선이 남겨져 있죠. 사실 이란은 내심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 이기게 된다면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기를 해버렸던 핵 합의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볼 그런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면전을 하게 돼서 중동 지역이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유가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란의 계산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벌써 헤즈볼라 지지자들 그리고 레바논의 시아파 집단에서는 이렇게 당하고도 이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그 메시지가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어느 수위로 이스라엘에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또 어떤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조금 궁금한데요. 물론 당연히 시아파, 헤즈볼라 지지자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뻐하고 있죠. 근데 레바논 국민들이 모두가 시아파도 아니고요. 다른 종파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헤즈볼라로 인해서 레바논의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고요. 실제로 레바논 내전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고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국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사실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공격에 명분을 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너무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는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압력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해서 서방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또 휴전안을 제시를 하기도 했죠. 사실 나스랄라 암살 바로 직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이 휴전안을 제안을 했는데 네타냐후 측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모멘텀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헤즈볼라가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이걸로 인해서 없어질 것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현재 헤즈볼라가 입은 타격 그리고 이란이 입은 상처도 상당할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랄라가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를 바로 대체해서 헤즈볼라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여전히 헤즈볼라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조직의 특성상 승계 라인이 굉장히 켜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1967년 6.1 전쟁 이후와 비슷하다라는 기시감이 든다. 당시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아랍 민족주의를 주창을 하면서 아랍 공동체를 결속을 시키고 강한 군사력을 자랑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환상이 와르르 깨진 것이 바로 1967년 6.1 전쟁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랍 민족주의도 없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집트가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아랍 민족주의 그리고 강력한 아랍 공동체 그리고 그걸 이끌어왔었던 이집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란은 저항의 축을 내세우면서 시아파 국가 그리고 집단들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강력한 프록시인 헤즈볼라가 이렇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도 균열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후에 중동 질서에도 큰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동 지역 긴장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